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점심 47분. 47분. 참 애매한 시간이죠. 1시간도 안 되고 30분보다는 길고. 그런데 이 47분이 한 여자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남편이 요즘 들어 야근이 잦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때문에 늦는다. 회의가 길어졌다. 거래처 미팅 끝나고 보고서 써야 한다.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어요. 아내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골목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그것도 거의 매일 47분씩. 아내는 궁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기서 뭘 했을까? 그래서 직접 그 골목에 가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의 차를 봤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남편 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남편과 여자. 아내는 블랙박스와 자신이 목격한 것들의 시간표를 겹쳐봤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들, 실제로는 점심시간에 그 골목에 있었어요. 야근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는 낮에 만나는 여자였던 거죠. 오늘 이 사연,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시간표가 증명한 거짓말. 요즘 말로 하면 동선 겹치기라고 할까요? 블랙박스 기록과 실제 목격담을 하나씩 맞춰가며 남편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천천히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순간부터 증거를 모으는 과정, 그리고 마주한 진실까지 모든 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0대 후반 여성분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 자녀는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건설회사 과장. 원래 바쁜 직장이었지만 요즘 따라 더 바빴습니다. 석 달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 때문에 늦는다. 설계 수정해야 해서 야근한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그러다 거의 매일. 아내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응,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조금만 참아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힘들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저녁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야근하고 돌아오는 날 저녁을 먹고 왔다고 했어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 먹었어. 그런데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김밥이 아니라 고깃집 냄새. 삼겹살 같은 거. 두 번째는 옷차림이었어요. 남편이 요즘 출근할 때 평소보다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와이셔츠도 새로 산 걸 입고 넥타이도 예쁜 걸로 골라매고.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많아서라고 했지만 아내는 미묘하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세 번째는 핸드폰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예전보다 자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답장했습니다. 예전엔 문자 와도 나중에 보곤 했는데 요즘엔 즉각 반응했어요. 네 번째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들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야근으로 피곤하다면서도 집에 와서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샤워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피곤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 모든 걸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이들도 있는데.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원래 확인할 일이 없었는데 마침 주차하다가 옆 차랑 살짝 부딪힌 것 같아서요. 혹시 블랙박스에 찍혔나 싶어서 SD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넣었어요. 영상을 돌려보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남편 차가 같은 골목에 서 있었어요. 시간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12시 10분쯤 도착해서 12시 57분쯤 출발. 거의 매일 47분씩. 아내는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치 영상을 전부 확인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날은 12시 8분에 도착해서 12시 55분에 출발하고
어떤 날은 12시 12분에 도착해서 일시 정각에 출발하고 시간은 조금씩 달랐지만 장소는 똑같았어요. 아내는 그 골목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차로 15분 거리. 주택가였어요. 상가도 몇 개 있고 작은 모텔도 하나 보였습니다. 구글 지도로 스트리트뷰를 확인해 보니 땡땡 모텔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왜 매일 점심시간에 저기 가는 걸까? 거기서 47분씩 뭘 하는 걸까? 밥을 먹는다면 식당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골목 안쪽 주차 공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점심 어디서 먹어? 하지만 그러면 남편은 또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 게 뻔했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아내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다음 날 점심시간, 아내는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바로 그곳. 12시쯤 도착해서 차를 골목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걸어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남편이 정말 점심 먹으러 온 거라면? 하지만 동시에 만약 내가 맞다면?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12시 10분쯤 남편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숨을 죽였어요. 남편 차는 골목 안쪽 주차 공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렸어요. 아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인가? 혹시 동료랑 온 건가? 하지만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아내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걸어서 골목 안쪽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1층에는 작은 중국집이 있었지만 둘이 간 곳은 옆쪽 계단이었어요. 그 계단 위에 모텔 간판이 보였습니다. 땡땡 모텔. 낡은 간판이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저게 정말 우리 남편이 맞나? 저 여자는 누구지? 온갖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골목 밖으로 나와 자기 차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2시 12분. 블랙박스에 찍힌 시간과 똑같았어요. 아내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내는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기를,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2시 57분. 남편과 그 여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여자도 웃고 있었고요. 둘은 뭔가 얘기를 나누며 웃었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블랙박스로 의심만 했을 땐 설마였는데 직접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점심시간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텔에서. 아내는 그날 이후로도 그 골목에 계속 갔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그날만 우연히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또 왔습니다. 다음 날도 12시 10분쯤 남편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같은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차에서 내려 모텔로 올라갔어요. 47분 뒤에 내려왔고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여자. 남편은 거의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동안 4번을 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 차 번호판, 남편과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모텔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 나올 때의 시간. 아내는 사진마다 메모를 남겼어요. 8월 14일 12시 11분 도착, 12시 58분 출발, 8월 15일 12시 9분 도착,
12시 56분 출발.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 정말 야근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아내는 남편 회사 후배 중에 연락처를 아는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팀은 아니지만 같은 층에서 일하는 후배였어요. 혹시 우리 남편 요즘 야근 많이 해요? 후배의 답장은 의외였습니다. 야근이요? 과장님은 요즘 거의 정시 퇴근하시는데요. 점심시간만 좀 길게 쓰시는 것 같고요. 야근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내는 그 문자를 보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하지 않았어요.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퇴근하고 어디 간 걸까요? 아내는 며칠 동안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남편 차를 따라갔어요. 남편은 회사를 6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7시쯤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 뭔가 샀어요. 그러고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8시쯤 남편은 차를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8시 반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오늘 야근하느라 늦었어. 피곤하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카페와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왜? 아내한테 의심받지 않으려고. 매일 정시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 일부러 시간을 보내고 늦게 들어왔던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점심에는 여자를 만나고 저녁에는 야근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아내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직접 목격한 기록, 사진, 남편 회사 후배의 문자, 미행한 결과. 모든 걸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날짜, 도착 시간, 출발 시간, 체류 시간, 목격 내용, 사진 파일명. 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짜들도 함께 표시했어요. 시간표를 완성하고 보니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3달 동안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일주일에 평균 4~5번. 한 달이면 20번. 3달이면 60번 정도. 60번. 아내는 그 숫자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60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60번이나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 이게 실수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습관이에요. 생활이었습니다. 아내는 또 다른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 뱅킹으로 로그인해서 최근 3달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거의 매주 그 골목 근처 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어요. 금액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무엇을 샀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 엑셀 시간표, 카드 내역 캡처. 그리고 태블릿에도 복사해서 넣어뒀어요. 언제든 남편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대면할 날을 정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내의 침착함입니다. 블랙박스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을 때 아내는 당장 남편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시간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소리 지르지 않고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는다는 게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지금 감정에 휩쓸리면 남편은 변명할 거라는 걸. 그냥 동료야, 오해야, 한두 번 실수한 거야. 그런 말로 얼버무릴 거라는 걸. 그래서 아내는 증거를 모았어요. 블랙박스, 목격, 사진, 회사 후배 증언, 미행, 카드 내역.
남편이 절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를. 저는 이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다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를 의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내처럼 증거를 먼저 모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모든 증거를 들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들어보시죠. 금요일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어. 피곤하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남편한테 건넸습니다. 고생했어. 한 잔해. 남편은 고마워하며 맥주를 받았어요. 고마워. 오늘 진짜 힘들었어. 아내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내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차 블랙박스 용량이 꽉 찼길래 정리하다가 재밌는 거 발견했어. 남편이 맥주를 마시며 물었어요. 뭔데? 아내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엑셀표가 떠 있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가 빼곡히 적힌 표. 남편은 처음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남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뭔데? 아내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당신 블랙박스 시간표야. 그리고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한 기록. 겹쳐보니까 재밌더라.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이 살짝 떨렸어요.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점심 12시 10분쯤 그 골목에 갔어. 여자랑 함께. 47분씩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지. 남편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게 아내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직 말 안 끝났어. 들어봐. 아내는 태블릿을 넘겨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진, 남편과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사진, 모텔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 47분 뒤 내려오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8월 14일. 이건 8월 15일. 이건 8월 21일. 이건 8월 28일. 아내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날짜를 읊었습니다. 일주일에 4~5번. 석 달 동안. 내가 센 것만 60번이야.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는 맥주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변명하지 마. 영상 다 있어. 블랙박스도 있고 내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고. 당신 차, 당신 얼굴, 그 여자 얼굴, 모텔 간판. 다 찍었어. 시간도 전부 기록했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비웃었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직 다 안 봤는데. 아내는 태블릿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내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떴어요. 오늘 회의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 현장 점검 때문에 야근, 거래처 미팅 후 보고서 작성 중, 프로젝트 막바지라 정신없어. 아내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8월 14일, 당신은 회의 길어진다고 문자 보냈지. 근데 그날 점심 12시 15분, 당신은 모텔에 있었어.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집에 들어왔지. 회사는 6시에 나왔는데 말이야. 남편이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어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응, 나 당신 미행했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따라갔지. 당신이 카페 가는 것도 봤고, 편의점 가는 것도 봤고,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시간 때우는 것도 다 봤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야근 안 했어. 회사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 당신 요즘 거의 정시 퇴근한다던데. 점심시간만 길게 쓴다던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회사 후배가 보낸 문자를 보여줬어요. 과장님은 요즘 거의 정시 퇴근하시는데요. 야근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내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점심에 여자 만나고 저녁엔 카페에서 시간 때우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
왜? 나한테 의심받지 않으려고. 매일 정시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 남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석 달 동안. 아내는 서랍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석 달치를 전부 출력한 거였습니다. 이것도 봐. 내 카드 사용 내역. 아내는 종이를 펼쳐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8월 10일 그 골목 근처 약국 1만 5천 원. 8월 17일 같은 약국 1만 8천 원. 8월 24일 2만 원. 8월 31일 1만 5천 원. 9월 7일 2만 원. 아내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약국에서 뭘 샀어? 거의 매주 사더라. 모텔 가기 전에. 남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9월 3일 그 골목 근처 편의점. 커피 2개, 삼각김밥 2개. 2개씩이야. 혼자 먹으려고. 남편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는 카드 내역을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너 참 꼼꼼하더라. 카드까지 쓰면서. 포인트도 모으고. 현금으로 하면 증거 안 남는데 왜 카드 썼어? 습관이야?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너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 몇 번째 말하는 거야? 세어봤어? 아까부터 5번째야. 5번. 근데 너 나한테 60번 거짓말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60번 거짓말이 없어져.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회사 후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32. 같은 팀이야? 아내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SNS 캡처 화면이 떠 있었어요. 김민주라는 이름의 계정이었습니다. 이 사람 맞지? 남편이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더라. 근데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더라고. 내가 찍은 사진이랑 비교해봤어. 똑같던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물었어요. 언제부터였어? 남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석 달 좀 넘었어. 어떻게 시작됐어? 그냥 점심같이 먹다가. 아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같이 먹다가 모텔까지 갔다고? 그게 말이 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밥만 먹었어.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아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까워져서 모텔 간 거야? 석 달 동안 60번? 이게 가까워진 거야? 이건 불륜이야. 바람이야. 배신이야.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 못 차렸어. 잘못했어.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정신 못 차린 게 아니야. 계획한 거잖아. 점심에 만나고 저녁엔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이게 우연이야? 이건 시나리오야. 아내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김민주 만났어. 남편이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어요. 뭐? 언제? 어제. 당신 회사 앞에서. 아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기다렸던 것, 김민주를 불러 세운 것, 카페로 데려가 사진을 보여준 것. 모든 걸 남편한테 말해줬어요. 그 여자, 당신이 결혼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만났대.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한테 말했어. 다시는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면 사진 전부 회사에 보내겠다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가 뭐래?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지. 울면서. 죄송하다고. 외로웠다고. 그런 변명 늘어놓더라. 아내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있잖아. 나는 그 여자한테 화가 안 나더라. 물론 잘못했지.
남의 남편 건드린 건 분명 잘못이야.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당신이야.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을 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한테 아무 책임도 없어.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나랑 20년을 살았잖아. 아이들 둘 낳고 집도 마련하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잖아. 그런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 아내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보낸 모든 문자 메시지가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오늘 회의, 현장 점검, 야근, 거래처 미팅. 모든 거짓말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8월 14일 회의. 거짓말. 8월 15일 현장 점검. 거짓말. 8월 16일 야근. 거짓말. 8월 17일 거래처 미팅. 거짓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짠 시나리오 완벽했어. 점심에 만나고 저녁엔 카페에서 시간 때우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힘들다고 말하고. 나는 믿었지. 당신이 정말 힘들구나. 일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당신이 피곤해 보이니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근데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뭐 했어? 다른 여자 만나고 거짓말 연습하고 나를 속였어. 나는 당신을 위해 저녁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당신은 카페에서 시간 때우고 있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주랑도 완전히 끊었어. 이제 다신 안 만날 거야. 아내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한 번만. 너 60번이나 나를 배신했어. 60번이나 거짓말했어. 이게 한 번만 용서할 일이야? 남편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지금 누구 때문에 우는 거야? 나 때문에? 아니면 당신 자신 때문에? 들켰으니까 우는 거지. 진짜 반성해서 우는 거 아니잖아. 아내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한테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정말 이혼하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았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다 정리했어.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위자료는 내가 받는 거고. 남편이 합의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내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아이들? 너 지금 아이들 얘기해? 당신이 모텔 갈 때는 아이들 생각 안 했잖아. 거짓말할 때는 아이들 생각 안 했잖아.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야. 아빠가 잘못했다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거라고. 아이들이 알 권리가 있어.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당신 체면 때문에? 당신이 좋은 아빠로 남고 싶어서? 아니야. 아이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엄마 아빠가 왜 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시간 줄게. 일주일. 일주일 동안 집 나가 있어. 친구 집이든 찜질방이든 어디든 가 있어. 그리고 생각해봐. 정말 우리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나은지.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키고 싶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 말 믿을 수 있을까? 당신은 3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 매일.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아내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답 정해. 이혼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시 시작할 건지. 내 조건은 3가지야. 첫째, 김민주랑 완전히 끊고 회사도 옮겨. 둘째, 앞으로 모든 일정을 나한테 공유해. 거짓말 한 번이라도 더하면 그 즉시 이혼이야. 셋째, 위자료는 포기 안 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생각해볼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생각 많이 해. 일주일 뒤에 답 들을게. 방금 들으신 내용 어떠셨습니까? 남편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 아내가 차갑게 이혼 합의서를 내미는 모습.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하는 모습. 하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는 이 질문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용서 못해. 바로 이혼이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실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오늘 사연 속 아내는 남편한테 선택권을 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사실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조건을 보세요. 회사를 옮기고 모든 일정을 공유하고 위자료를 내라.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감시예요. 그럼 이게 과연 결혼 생활일까요? 배우자를 감시하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어떤 답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아내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빠 출장 갔어라고 말했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 밤, 아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봤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잔 침대. 이제 혼자 자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둘째 날, 아내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 차를 마시며 아내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친구는 놀라며 아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혼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막상 결정하려니까 쉽지가 않아. 친구는 말했어요. 당연하지. 20년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셋째 날, 아내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받았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위자료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증거도 충분하시고요. 다만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넷째 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 잘 지내? 아내는 답장했어요. 잘 지내. 너는? 남편이 답했습니다. 나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섯째 날, 아내는 남편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넥타이, 와이셔츠, 양말. 하나하나 꺼내면서 추억이 떠올랐어요. 이 넥타이는 결혼 10주년 때 아내가 선물한 거. 이 와이셔츠는 남편이 과장 승진했을 때 산 거.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아내는 옷을 다시 옷장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걸 다 버려야 하나? 아니면 남편한테 보내줘야 하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걸. 여섯째 날, 아내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없으니까 어때? 큰아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작은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아내는 아이들 얼굴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빠 없이 자라야 하나? 아니면 주말에만 아빠를 만나야 하나?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일곱째 날,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남편이 집에 온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갈게. 답 가지고 갈게. 아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눈도 충혈돼 있었습니다. 들어와. 아내는 짧게 말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아내는 물었습니다. 생각 정리됐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남편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내한테 건넸습니다. 이거 먼저 읽어봐. 아내는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손으로 쓴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한테.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당신을 배신했고 20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들킨 게 억울했어. 왜 하필 나를 미행했을까? 왜 블랙박스를 확인했을까? 하지만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어. 당신이 나를 의심한 게 당연하다는 걸. 내가 먼저 거짓말을 시작했으니까. 나는 김민주를 만나면서 내가 뭘 하는지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 모른 척했어. 점심시간만 47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책임도 의무도 가족도 없는 그냥 한 남자. 그게 좋았어. 하지만 그건 도피였어. 내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야.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당신이 싫었던 건 아니야. 아이들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아니야. 그냥 일상이 지루했어. 매일 똑같은 출근, 퇴근, 저녁. 그 반복이 싫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다 변명이야. 지루하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어. 요즘 무기력해, 기분 전환이 필요해. 그랬으면 당신이 이해해줬을 거야. 함께 여행이라도 갔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대신 다른 여자를 만났어. 지금 나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있어.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20년을 함께 산 동반자야. 아이들 엄마고 내 아내야. 그런 사람을 내가 배신했어.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깨달았어. 친구는 나한테 물었어. 너 정신 나갔냐? 20년 산 아내를 두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정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야.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 다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 나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 조건대로 할게. 회사도 옮기고 모든 일정도 공유하고 위자료도 낼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일게.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아. 아이들만 잘 키워줘.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심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심이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진심이라는 게 뭔지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 당신이 석 달 동안 매일 힘들다고 말할 때 그것도 진심처럼 들렸거든. 근데 거짓말이었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편지에 쓴 것들, 이해는 가. 일상이 지루했다는 것. 도피하고 싶었다는 것. 근데 그게 나를 배신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말할게. 일주일 동안 나도 정말 많이 생각했어. 이혼할까, 다시 시작할까? 매일 밤 고민했어. 남편이 아내를 쳐다봤어요.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장 이혼하고 싶었어. 당신 얼굴도 보기 싫었고,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싫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더라. 아내는 창밖을 쳐다봤어요. 20년이야. 20년. 우리가 함께 산 시간. 그 시간이 당신 47분짜리 거짓말 때문에 다 무너져야 하나? 물론 47분이 한두 번이 아니라 60번이지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작은애는 중학생이야. 지금 이혼하면 애들한테 엄청난 상처가 될 거야. 물론 우리가 같이 살아도 상처겠지만. 아내는 남편을 다시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미운지, 불쌍한지, 화가 나는지. 감정이 뒤죽박죽이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더 이상 바보처럼 속고 싶지 않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더 이상 거짓말 안 할게. 맹세할게. 아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맹세? 맹세가 뭔 소용이야? 당신 결혼 서약 때도 맹세했잖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근데 지켰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당신 맹세가 필요한 게 아니야. 행동이 필요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아내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리한 거야.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이 조건들을 지켜줘야 해. 남편이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5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김민주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회사를 옮길 것. 같은 회사에 있으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째, 앞으로 모든 일정을 나한테 공유할 것. 점심 어디서 먹는지, 퇴근 후 어디 가는지, 주말에 뭐 하는지. 전부 말해줘야 해. 그리고 나는 언제든 확인할 권리가 있어. 셋째,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 나는 언제든 당신 핸드폰을 볼 수 있어야 해. 카톡, 문자, 통화 기록 전부. 숨길 거 없으면 문제 없잖아. 넷째, 차 블랙박스는 계속 작동시키고 SD카드는 일주일마다 내가 확인할 거야.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게. 다섯째, 위자료 5천만 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건 내 개인 통장에 넣을 거고 만약 당신이 다시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 즉시 이혼이야. 그때는 재산도 반반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져갈 거야. 남편은 종이를 다 읽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이 조건들 다 받아들일게. 회사도 옮기고 핸드폰도 보여주고 블랙박스도 확인하게 해줄게. 위자료도 낼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건 조건이 아니라 부탁이야. 남편이 물었어요. 뭔데? 아내는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한테 다시 사랑받고 싶으면 노력해.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 꽃도 사오고 데이트도 하고 내 말도 들어주고. 20년 전에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게. 정말 열심히 할게.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확신이 없어. 우리가 정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당신한테 상처받았어. 그 상처가 아물까? 남편이 아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들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매일매일 증명할게. 그날 저녁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 게 신나 보였습니다. 아빠, 출장 잘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저녁을 먹고 난 뒤 남편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하는 일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내가 할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 옆으로 왔어요. 조심스럽게.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 사표 냈어.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 응. 인사팀장한테 말했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다음 달 말까지 인수인계하고 나갈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밀번호 바꿨어. 당신 생일로. 1015. 언제든 확인해도 돼. 아내는 핸드폰을 받아 잠금을 풀었어요. 진짜 열렸습니다. 카톡을 확인했어요. 김민주와의 대화는 삭제돼 있었습니다. 대화 왜 지웠어? 아내가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보기 싫어서. 그리고 김민주 번호도 차단했어. 더 이상 연락 못해. 아내는 차단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김민주 번호가 있었어요. 아내는 핸드폰을 남편한테 돌려줬습니다. 알았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도 비밀번호 알려줄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숨길 거 없으니까 필요 없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봐도 돼. 근데 비밀번호는 안 알려줄 거야.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일 점심 어디서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고, 퇴근 후엔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는 매일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차가 어디를 다녔는지, 몇 시에 어디 갔는지.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확인해도 괜찮아. 나는 숨길 게 없어. 그리고 남편은 이직했습니다. 다른 건설 회사로 옮겼어요.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야.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장미 한 다발. 당신 좋아하는 꽃이잖아. 아내는 꽃을 받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아내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힘들지. 솔직히. 매일 감시받는 것 같고 핸드폰 보여주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내가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당신 믿고 싶은데 자꾸 의심하게 돼.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남편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우리 둘 다. 나는 당신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고 당신은 나를 다시 믿는 법을 배워야 해. 쉽지 않겠지만 해보자. 우리.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해보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블랙박스에서 시작된 의심, 직접 목격한 배신, 증거를 모으는 과정, 남편과의 대면,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결정까지.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킨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에 만나고 저녁엔 카페에서 시간 때우고. 하지만 블랙박스라는 남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기록되는 시대예요. 블랙박스, CCTV,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위치 추적. 거짓말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는 배신당한 사람의 침착함입니다. 오늘 사연 속 아내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증거를 모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현장에 가서 목격하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차 안에 앉아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 47분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기다리는 그 시간.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고통을 견뎌냈어요. 증거를 위해서. 그래서 남편이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블랙박스 영상, 사진, 시간표, 카드 내역. 남편은 자기가 짠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벽한 증거가 돼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걸 봐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신뢰의 차이입니다. 오늘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을 용서했을까요? 잠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게 진짜 용서일까요? 아내가 제시한 조건들을 보세요. 핸드폰 공유, 일정 공유, 블랙박스 확인, 위자료. 이건 용서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깝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시 믿지 못해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일까요? 매일 배우자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신뢰는 유리잔 같은 거예요. 한번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습니다. 그 금 사이로 의심이 스며들어요.
혹시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사연에서 아내가 이혼하지 않기로 한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과연 이게 아이들을 위한 선택일까요? 부모가 서로를 의심하며 사는 집. 엄마가 매일 아빠 핸드폰을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검사하는 집. 그런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부모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어쩌면 정답이 없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부모가 행복한 척해도 아이들은 알아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다섯 번째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속 남편은 점심시간 47분을 다른 여자와 보냈어요. 그리고 그 47분이 2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습니다. 47분.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47분이 석 달 동안 반복되면서 60번이 됐습니다. 60번에 47분. 총 47시간. 이틀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남편은 이틀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속였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대 20년. 0.0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0.027%가 100%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배신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배신은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 배신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여섯 번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사연은 남편과 아내가 다시 시작하기로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남편은 매일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아내는 매일 선택해야 해요. 남편을 믿을 것인지 계속 의심할 것인지. 이게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저는 이 선택을 존중합니다. 쉬운 길은 이혼이었을 거예요. 깨끗하게 끝내고 각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하지만 그들은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함께 남아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정직하게 사세요.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회의 있어서 늦는다는 작은 거짓말이 점심에 누군가를 만났다는 큰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블랙박스에 찍히고 사진에 찍히고 카드 내역에 남고. 그러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배우자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요즘 무기력해, 기분 전환이 필요해,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면 혼자서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터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쌓아온 시간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세요. 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부부가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이혼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같은 고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는 것. 힘들 때도 지칠 때도 화날 때도 그래도 함께하겠다고 선택하는 것.
오늘 사연 속 부부는 다시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함께 남기로.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매일 선택하세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이 됩니다. 물론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예요. 그것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 배우자한테 안아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소중히 여기세요.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하시고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DJ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